최근 한국을 이긴 걸로 생각했던 일본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와는 다르게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특히 국제 무대에서 뜻밖의 한국의 패배를 당해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한일전들이 무엇이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 공항에 치열했던 한일전. 폴란드는 최근 신공항 컨설팅 관련한 분야를 다양한 국가에 오퍼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시아의 허브라고 불리는 나리타 공항을 앞세워 한국과 최종 경쟁까지 남아있었는데요. 공항에 관한 컨설팅 자문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500만 달러 내외로 큰 계약건은 아니었으나 앞으로 전세계 신공항 수준은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프로젝트 자문이 공항 건설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니 이러한 컨설팅은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페루의 신공항 사업은 그러한 좋은 예인데, 한국은 컨설팅부터 해서 운영 대행과 건설까지 페루 공항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공항 부지를 활용해 스마트 시티까지 건설하고 도시 계획까지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또한 컨설팅 수주가 누적이 되면 전세계의 다양한 신공항에 제출할 수 있는 이력서가 두툼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더욱 신뢰를 보내는 계기가 되는 셈이고, 실제 이러한 과정이 현재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아시아의 허브이자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막판까지 두 나라가 경합을 하게 되자 내심 일본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폴란드 공항 측은 공항의 노하우와 운영을 맡기는 쪽을 인천공항에 손을 들어주며 계약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천공항은 공항 노하우 자체를 수출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매우 성과가 좋았습니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터키 등 수많은 신공항에서는 인천공항의 편의성과 운영 노하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의 허브로 불리우던 일본이 이러한 경쟁에서 밀리는 게 추세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가격이 싸니까 기술의 일본을 제쳐두고 인천공항을 택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폴란드는 또 공항 하나를 버리게 됐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계약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반응했죠. 그러나 이에 관해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의외로 한국 편을 들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뉴스가 나오면 비판 일색이거나 독특한 해석을 하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나리타 공항에 관해서는 사실 인천공항이 승자라며 여러 가지를 봐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인천공항에 가봤지만 훌륭했다. 나리타 공항이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몰리는 시간대에 너무 불편하고 입국 시간도 길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리타 공항의 다양한 불편한 점에서 애초에 공항 부지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리타 공항의 알바끼 문제가 결정적으로 동선이 길어지며 시간을 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오랜 신사를 철거하는 데 실패하여 알바끼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큰 비행기가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는 활주로가 있고 결국에는 공항을 많이 돌아가서 터미널을 20분 이상 이동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리타 공항이 제대로라고 하더라도 공항 주변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에 나리타 공항 근처의 치바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서 거의 한 달간 정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당시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도 거의 3일가량 발이 묶여 많은 승객들이 노숙한 상황도 나왔죠.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형 태풍을 맞은 인천공항은 전철이 끊겼지만 몇 시간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시에 공항에 재난이 있을 때 대응하는 속도나 운영 노하우 등도 인천공항이 압도하는 것입니다. 재난 복구만큼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이제 한국의 발전 앞에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굳이 일본이 아니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공항 컨설팅 분야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 한국을 손들어줬다. 한국이 일본의 코로나 대응에 뒤졌다는 것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현재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을 전혀 다르게 대해서 일본에서는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코로나 시대에 살기 좋은 국가 순위를 매겼는데 일본이 2위, 한국이 4위를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4위한 것은 둘째치고 일본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1위가 뉴질랜드, 3위는 대만인데 2위가 일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고려해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이죠. 블룸버그는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이상인 53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인구당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백신 공급 계약 체결 건수, 검사 역량, 이동 제한 정도 등 10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매일 감염자가 2,000명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임에도 불구 중증 환자는 단 331명밖에 없는 것이 2위에 랭크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논의된 백신 계약 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일본이 최종 2위를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의 방역은 공산주의식 통치로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인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을 두고 인권에 문제가 있는 나라라며 일본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데 한국에서는 강제로 국가의 추적을 당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은 국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를 가진 민주주의 나라에 점수를 높게 준 게 당연하다면서 일본은 국민의식이 높아 개인 방역 위생이 철저하고 한국처럼 눈에 불을 켜고 방역을 강요하지는 않음에도 이 정도의 코로나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게 아니냐면서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한국의 사생활 침해 논의는 6개월 전에도 유럽에도 있었지만 결국 현재 유럽의 모습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어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방류하려고 하는 등 일본이야말로 과연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방역은 알다시피 자유로운 가운데 민도가 높아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방역을 어느 정도 손을 놔버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무너질 수는 없으니 스가 체제 이후에 더욱더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PCR 검사량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히 아파도 약 먹고 집에 있으라는 게 대부분이죠. 따라서 무증상이라도 양성 판정만 나오면 격리하여 입원시키는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룸버그 평가는 또 다른 미국 기자의 평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마저 6개월 만에 한국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최근 일본 지사를 방문하면서 일본의 자가격리 조치가 매우 엉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갔다는 기자는 한국과 일본은 입국 과정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은 비슷했지만 한국은 집에서 몇 발자국만 떨어져도 전화가 오며 철저한 자가격리로 통제하고 감시하지만 일본에서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거나 그 무엇을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며 이런 식의 관리는 국경을 개방한 일본에서 코로나 폭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CNN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상당히 숨겨져 있다고 상당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미국 당국의 보도는 더욱 그러한 점을 드러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개월여 만에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경계 상황을 낮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한 것이죠. 물론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별 검토를 통해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발령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관계가 가장 좋다 생각하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당황스럽죠.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최근 다양한 면에서 경쟁하는 국면에서 만나고 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실제 한국은 이를 전문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오던 짐 로저스는 최근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을 그대로 계승했다며 일본에 그처럼 불행한 게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100년 뒤에 일본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말하며 100년 뒤엔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며 내가 10세의 소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 한국과 같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외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점점 더 한국이 일본의 파일을 잠식해오면서 과거의 산업들을 앗아가고 있는 한국을 느끼면서 미국 정부조차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여행 재고 단계를 푼 것에 당황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롤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라위에서 F-50PH 경전투기가 맹활약하였는데 필리핀 마라위에서 F-50PH 경전투기가 맹활약하였는데 70회 작전 투입 시까지 100% 명중률의 아군 피해자 전무하게 퍼펙트한 작전을 펼쳤지만 마지막 단 한 번의 폭격에서 500파운드 자유낙하 무효도 폭탄 4발을 적군의 있는 도시 한복판의 건물에 한꺼번에 투하하다가 그중 한 발이 표적에서 빗나가 잘못 낙하하는 바람에 표적에서 25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던 필리핀 정부군 2명이 폭탄이 터지면서 휜 잔해 때문에 무너진 건물에 깔려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FA-50PH의 작전 투입이 전면 중지되고 사고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의하면 기체결함이나 조종사의 오폭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것인 듯합니다. 기존에는 500파운드 또는 750파운드 폭탄 한 발씩을 마라위의 건물 위로 아주 정교하게 투하해서 동영상을 보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감탄시켰는데요. 거의 미군이 자랑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로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는 수준. 필리핀 군부도 거기에 감탄했는지 아예 500파운드 폭탄 4발을 동시에 한 표적에 투하해서 IS 반정부군을 작살내려고 한 듯한데 문제는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이 폭격 지점에서 겨우 25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500파운드) 고폭탄 4발이면 총 1톤에 달하는 고폭탄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입니다. 거의 폭탄이 터질 때의 지진 효과만으로도 인근 노후화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폭격량입니다. 거의 FA-50이 한꺼번에 투하할 수 있는 최대 폭탄량의 근접한 양이고요. 기존의 필리핀의 경공격기들은 이 정도의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기 불가능했었죠. 즉 필리핀 군은 FA-50PH를 폭격기로 아주 잘 써먹었는데 이런 고성능의 폭탄과 전투기를 사용하는 작전에 있어서 필리핀군의 작전 교리가 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필리핀군의 공제 합동작전의 교리가 많이 수정될 것 같고요.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오폭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필리핀군 장병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지요. 그리고 FA-50의 전투력은 이번 필리핀 실전 투입에서 입증되고 있고 차후 수출에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필리핀에서와 같은 실전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존 유라파이터의 경우 실전 투입 시 가동률 50%의 별다른 활약을 못하기도 하였었죠. 다른 전투기들의 경우에도 그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실전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제대로 활약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면 해당 기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지방호족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단일화된 왕조국가인 조선으로 가면서 벌어지던 그런 중앙 세력과 지방호족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필리핀 전투 상황입니다. 이 북한 전역을 감청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신무기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이고 각종 미사일 장치에서 발생하는 기계 신호음과 로켓 엔진 화염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올해 배치되는 개량형 백두정찰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개량형 백두정찰기 2대가 배치되면 신호 수집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선부터 백두산까지 북한 전역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와 각종 무기체계 간에 오가는 주파수 등의 신호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신형 백두 정찰기 2대가 올 초 국내에 도입돼 현재 비행 시험 중에 있다며 각종 장비를 미션 컴퓨터에 연동하는 체계 통합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비행시험을 거친 신형 백두 정찰기는 기존 정찰기보다 기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정찰 요원과 장비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작전 가능 항속거리도 2000km 이상 늘었고 고도 4000피트까지 비행이 가능해 북한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엔진 화염까지도 쫓을 수 있는 열추적 장비가 장착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 탐지하는 우리 군의 이른바 킬체인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능은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1과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계기정보 기능으로 현재 군이 운영하고 있는 4대의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정보는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용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계기정보 기능은 북한군의 통신이나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없어도 전자장비 간에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